이데일리 TV의 미국 대선 특집. 자, 오늘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죠. 그래서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으로 계신 김학균 센터장을 모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도 좀 들어보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하우스비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까지 들어보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대선 결과 아무래도 센터장님도 뭐 계속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뭐 금융시장이 사실 지난 1기 트럼프 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실은 트럼프가 들어오기 직전에는 공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책 자체도 그렇죠. 기존의 어떤 문법에서 벗어난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10 트럼프 1기 때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트럼프가 되면 뭔가 좀 실용적으로 뭐 세금도 깎아주고 하면서 글쎄요. 이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실제로 트럼프가 그 2016년 대선에서 그 개표할 때 누구나 힐러리가 이길 거라는 게 이제 다수 의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앞서가니까 코스피가 한 4% 정도 급락했어요, 장중에. 야. 그 정도로 트럼프 공포가 있었는데 네네네. 실은 뭐 4년을 겪어보고 지금 또 이제 재집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역시 뭐 트럼프가 좀 예측 불허의 인물이긴 하지만은 네. 금융시장 나름대로는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어저께 미국 주요 지수들 사상 최고치를 네, 치고 네,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기대감이 미국 증시엔 투영되는 것 같고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우리는 떨어지고 유럽도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또 트럼프 정책이 보여줄 또 한편에서는 약간의 지정학적 위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일기 때랑 이미 비교를 해주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때 있었던 트럼프 어떤 어떤 상승세, 그 트럼프 랠리라고 그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트럼프 랠리가 이번에도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트럼프 랠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집권기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트럼프 일기 때 나스닥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최근에는 뭐 이제 그 애플의 CEO인 팀 쿡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도 선언했지만 예예예. 전통적으로 이 실리콘밸리는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주고요. 맞습니다. 기업들도 또 이제 민주당 친화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이런 쪽은 뭐 이민자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2016년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 8년 전에 대선 결과가 나올 때 당시 애플의 CEO였던 팀 쿡이 이제 사내 인트라넷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독립운동 하는 사람 같아요. 비장한 각오로. 요지는 야 트럼프 들어왔으니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해보자란데요. 근데 트럼프 집권기 때 애플 주가가 4배 올랐어요. 자, 오히려. 그러면은 그 트럼프 영향 때문에 올라갔냐? 이건 아니죠. 8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트럼프는 친환경주의자 아니고 화석연료 친화적이다. 근데 그 4년 동안에 랠리가 나타나는 그 동안에 트럼프 일기 때 에너지 섹터는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했던 거랑 거꾸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정책 수혜주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뭐 트럼프 자체가 뭐 세금 깎아주고 기업 친화적인 색깔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경로 의존성이 있는 거죠. 뭐 나스닥이 올라갔던 게 예. 트럼프가 밀어줘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미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았고 그렇죠. 또 코로나가 또 닥치니까 또 그 비즈니스가 한 단계 더 뛰었고 네. AI까지 주도권을 가지니까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경로 의존성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도 물론 이제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 많이 하는 나라는 정책이 많이 투영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미국 시장은 2016년에 트럼프 집권했을 때 S&P 500의 PER이 17배. 네. 오늘 새벽에 사상 최고치 치면서
26배. 주가도 또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에는 지난 4년보다는 출발하는 환경은 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데서 글쎄요. 출발한다고 봐야 되지 이미 않을까 올라와 싶습니다. 있으니까. 네. 예. 사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속단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렇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이렇게 될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속단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또 실은 드는군요. 그거는 선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가상화폐나 이미 뭐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걸로 이제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면서 약간의 좀 이제 좀 둔감해진 것도 있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이 뭐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해도 사실은 또 그래라는 정도인데요. 시장도 별 반응 안 하고. 별 반응 안 하고요. 네. 근데 조금 이제 미국 시장이 8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보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 나타났던 중요한 변화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와 충돌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우리가 냉전이 있을 때도 핵무기를 미국과 소련이 뭐 몇만 기씩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안 터진 이유는 결국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예. 내가 저 사람을 공격했을 때 나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쟁이 안 났고 네. 그런 정도의 제 생각에는 뭐 전면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억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이성을 믿어야죠. 핵을 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은 서로를 안 하는데. 네, 근데 국지전이 2년 동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거든요.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지정학적인 위험은 과거보다 높아졌는데 네. 또 최근에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에 또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예. 뭐 이런 상상을 예컨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고 전쟁을 어쨌든 종결시키겠다는 거 글쎄요.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럼 유럽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미국이 빠졌을 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죠. 그건 뭐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나토와 북한이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게 된다는 거잖아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가 약간은 미국의 유서 깊은 고립주의적 전통을 따릅니다. 우리 뭐 개입하지 말고 뭐 알아서 바이든도 해. 어느 정도 그런 정도 생각이 네. 있었죠. 생산 기지까지 다 끌어들이고 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이제 한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만 해협도 긴장이 고조가 될 텐데 트럼프는 거기에 뭐 이제 가치 외교나 동맹이나 이런 네. 거보다는 니네 방위비 더 내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뭔가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우발적인 게 크게 파급이 되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도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면서 뭔가 방아쇠가 당겨진 그런 거기 거죠. 때문에 뭔가 촉발점이 항상 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통찰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불확실한 것들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따라 막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지정학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당히 진지하게 프라이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되면 되게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약간 블랙스완과 가까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실은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데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컨대 뭐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했을 때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뭐 유럽이 많이 빠지고 한국도 시장이 좀 어려웠고 근데 뭐 방위산업 주식은 또 좋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름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림자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터장님 모신 것도 결국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를 시켜드려서 그러는 건데요. 어제 시장을 보면 이제 2차 전지주 뭐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 굉장히 떨어졌고 뭐 그런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해리스 수혜주들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통칭을 하자면 그렇고 거시적으로는 봤을 때는 환율이 크게 올랐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뭐 잠깐이지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계속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은 실은 이제 우리의 뭐 정치나 네. 이런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게 좀 사실 그들의 맞습니다.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어저께 시장에서 또 많이 떨어진 게 자동차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자동차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좀 뭐 미국이 이 무역 수지 적자를 다른 나라로 돌리는 거는 조금 위선이라고 보는 쪽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뭐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은 과잉 소비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원래. 민간도 많이 쓰고 네. 또 정부 소비도 지금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저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많이 쓰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그 적자를 다른 나라에서 차입을 해서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고 무역 수지 흑자국이 미국의 뭐 국채를 사주는 미국의 돈을 빌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실은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학으로 치면은 거의 뭐 방정식과 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중국을 때린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과잉 소비가 끝나지 않으면 중국을 때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실은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전체 무역 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었다가 이게 30%대로 줄어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다른 데로 퍼진 거죠. 그렇죠. 중국의 비중은 줄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무역 수지가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난 거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무역 수지 그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중국을 대신해서 늘어난 나라들이 베트남, 멕시코,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신흥국 중심이네요. 근데 어쨌든 뭐 주적은 중국이지만 이제 또 많이 버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 뭔가 또 트럼프가 뭐 부담을 또 지우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주된 수출에 시장이 바뀌었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한국 전체 수출 중에 한 4분의 1은 중국으로 가고 중국이었죠. 네. 미국은 한 뭐 10% 전후인데 지금 중국 비중이 떨어지고 미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금 별로 차이 안 나요. 올해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요. 예. 그리고 그 핵심이 자동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뭐 자동차가 많이 떨어진 거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저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뭐 좋게 보면은 저는 갈등이 이건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파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속내는 모르겠지만 좀 장사꾼 같잖아요. 맞아요. 관세고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의 바이든은 거기 가치가 들어가죠. 인권, 동맹 이런 게 들어가면 중국의 시진핑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이제 지도자인데 그 사람 입장에선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합의된 것처럼 아니 미국 상품 2천억 불 수입하는 게 더 좋지. 예. 뭐 인권을 가지고 하고 뭐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더 맞닥뜨리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름의 파격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뭐 기회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뭐 중국을 계속해서 반대 경우에서 압박을 한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는 저는 미국과 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조금 이제 중국이 억제가 되면서 한국이 받는 기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뭐 조선이나 이런 거는 미국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지금 도크를 짓고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은 뭐 한국과 그 중국이 경쟁을 하고 살짝 중국이 많이 치고 오는 느낌인데 네. 뭐 이런 과정에서는 뭐 한국이 부분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우리가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림자가 더 짙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우리 예. 쪽으로 했을 때는. 지금 중국 말씀을 잠깐 하셔서 어제 그 루거 센터의 폴공 연구원이 와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그때도 이 연구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관련돼서는 논리는 똑같아요. 센터장님이랑.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러하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반사이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해서 만약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계가 확 갑자기 좋아진다고 그러면 반사이익이라는 걸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좀 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참 어떻게 해도 참 뭐 이것저것 좀 그 부담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도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경제를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멀쩡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일본은 그렇죠. 뭐 돈 풀어서 일종의 몰핀 효과라고 보는데 주가가 올라갔고, 유로존도 뭐 저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우리가 뭐 스스로 뭐 디프레스 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뭐 유럽이나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참 비슷한 고민을 안고 또 앞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세부적인 걸 여쭤보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이제 에이 틀렸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2차 전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네. 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피해 업종, 그다음에 수혜 업종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좁혀주시면 아무리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트럼프가 굉장히 좀 그 정책의 스윙폭이 클 수 있지만 그 환경 기후 온난화나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파리 협약 같은 것도 바로 뭐 탈퇴해 버리고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친환경 쪽은 확실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이 같고, 리스크 특히 확실히 이제 있고.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캐즘 논의가 되는데, 어쨌든 중국 쪽에 미국 쪽에 많이 지금 투자를 지금 이미 그러니까요. 삽을 팠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2차 전지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뭐 반도체도 저는 뭐 어쨌든 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큰 흐름에서 정책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땅에서 많은 걸 같이 하자라고 하는 2008년 이후로 우리가 너무 제조업을 등한시했다는 생각도 있고, 네네. 또 쉐일 오일이 이렇게 뭐 되면서 미국이 전기료가 쌉니다. 제조업도 굉장히 이제 기반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야 이게 너무 분업으로 멀리 떨어져서 만드는 게 맞아요. 안 좋다는 네. 생각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고립주의인데, 바이든은 우리가 돈 줄게 지어라는 거고, 트럼프는 왜 바보같이 그러냐, 관세 물리면은 관세 안 내기 위해서 알아서 공장 지을 건데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져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다른 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4년이 비슷한 게 반복이 될 거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이든이 미국에 공장을 막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미국에 그 득달같이 달려갔던 기업이 TSMC입니다. 네네. 피닉스에 공장을 지었어요. 2022년에 삽을 파면서 2024년에 완공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제품 양산해야 되겠다. 근데 공장 안 지어졌어요. 내년까지 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대만이랑 미국이랑 현재 공장 짓는 여건이 다르군요. 일단은 그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코스트가 높아져서 그 공정이 늦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 정책과 무관하게 그런 요인들 때문에 뭔가 조금 이제 그런 미국 우선주의가 좀 주춤거릴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미국 땅에 공장을 들인 것 같지만 카드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쪽은 이제 관세를 올리면은 못 견디고 지을 거라고 하니까 그 실험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또한 몇 년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위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또 자동차 같은 경우 어쨌든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게 잠재적으로 좀 역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견제나 아니면 네, 네. 미국이 잘 못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원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미국에 이미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 어저께 뭐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뭐 굳이 따지면 그런 류의 종목들은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산도 많은 분들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방산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예. 다만 이제 네. 방산주가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방위산업이란 게 어떻게 보면 어느 국면에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국가로부터 빼내긴 좀 힘든 거거든요. 아, 마진이 박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좀 사실은 많이 S&P 기준으로 봐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트럼프 랠리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4년 전과는 분명히 4년 전 이제 8년 전이죠. 8년 네. 전과는 그 폭이 다를 것이다라고 그럼요.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쪽, 이 기본적으로 좀 친환경 관련된 여기서 자동차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니까 그쪽 미국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산 이런 쪽은 괜찮을 거다 또 이런 말씀도 좀 하셨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 이렇게 쭉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그렇겠다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블랙스완 얘기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면 갈려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항상 우리가 네. 뭔가 이제 예상을 못했던 뭔가 네. 어떤 새로운 변수 또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 또는 이미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네. 부각되지 않는 변수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리 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또 연준이. 미국 예. 뭐 국채 같은 것들 뭐 사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한데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9월 달에 연준이 빅컷을 하기 전에 3.6%대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4.4%에 오늘 새벽에. 오늘 예. 급등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경기가 좋을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8년 전과 지금 또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해 볼 때 미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정부 빚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재정 적자가. 부채가 코로나 때부터 훅 늘어났죠. 바이든 때도 많이 쓰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재적으로 보면 금리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들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만 시장 금리가 안 떨어지거나 도리어 올라가는. 근데 올라가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신용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어떤 정부나 감세를 해주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결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해요. 그럼으로써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더 거쳐서 이건 해결될 거다라는 게 사실은 레토릭입니다. 근데 그 바이든 행정부 때는 돈을 왕창 쓰고 또 세금을 올릴 용기도 없어.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감세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공화당의 전통적 정책이죠. 정부가 하는 것보다 세금과 가지고 민간한 게 더 낫다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감세해주면 정부 재정이 즉각적으로 많이 나빠졌습니다. 감세의 가장 큰 영향이 재정 80년대 초에 레이건의 대폭 감세, 2001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의 감세, 트럼프도 감세해줬어요. 코로나 전까지보다 재정 적자가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감세를 해주게 되면 그들의 철학에 맞게 작은 정부로 가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쓰던 돈을 줄이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책으로만 보면 공화당이 집권하면 재정 지출이 조금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레이건 때 재정 지출이 직전에 카터 행정부 때보다 연간으로 보면 50% 늘어났어요. 아들 부시 때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때도 오바마 때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가 강한데요. 미국 정부 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갖게 되면 올라가거나 혹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더라도 잘 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그게 2016년도였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였습니까? 한번 그렇게 이 부채 협상 뭐 이런 미국 정부 재정 적자 이것 때문에 한번 2011년도 그랬고요. 그게 11년이었습니까? 큰 탈이 나면 또 달러가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강해지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재정이 안 좋을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좀 상식이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달러가 약해지는 조합도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 여러 차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달러 가치가 강해지고 약해지는 건 득실이 있겠지만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 애프터마켓에서는 1,400원도 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금리와 이제 달러,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는 반대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한두 달, 몇 달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긴 할 텐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수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했던 걸 좀 감안했을 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제 수출을 해서 들어오는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구조이다 보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환율도 당연히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전보다는 그 효과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독일, 일본처럼 중기축 통화국처럼 되는 나라는 돈을 중앙은행에 왕창 풀어도 통화 가치에 대한 걱정이 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가 약하고 엔이 약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받는 수혜가 과거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비도 나왔을 것 같고 내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시장이 한 10년 박스권인데 이거를 딱히 벗어날 만한 트리거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뭐 한국은 뭐 굉장히 억눌려 있는 시장이니까 뭐 나름의 하방 경직성을 받겠지만은 크게 보면 박스권의 범주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뭐 시장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금융주들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주주 환원이나 지배구조 개선 이건 뭐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지금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뭐 한번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이게 뭐 조건 뭐 여러 가지 뭐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 환원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종목들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화두는 뭐 이를테면 AI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가 뭐 미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소위 말하는 밸류업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년에 사실 저도 사실 이거를 별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지는 않은데 박스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상저하고 또는 상고하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좀 내년에 시장 큰 흐름이 갈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뭐 경기로 보면 한국 경기는 지금이 정점 부근이거든요. 경기상. 그러면 이제 경기는 내년에 조금 둔화가 된다 그러면은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조금 앞쪽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상저가 되겠네요. 그리고 뒤쪽은 조금 뭐 경기로 보면 좀 나아질 것 같고 근데 주가 지수 진폭이 되게 작아졌습니다. 과거보다는 예전 그렇기 때문에 실은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도 전략적으로 의미는 조금 뭐 약해진 것 같긴 한데 경기로 보면 저희는 상저하고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 조심하셔야 될 어떤 업종이나 이쪽이 있다면 혹시 뭐 한 말씀 해주시나요? 뭐 코스닥에 있는 사실 주식 투자하게 되면 좀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이런 게 투자가 아니고요. 뭐 어렵더라도 가지고 버텨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한국의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벌리더라도 내가 주식해서 손을 보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종목들을 개인 투자가분 1차적으로 필터링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수 기업들은 내수가 뭐 소매 판매 같은 거 보면 참 끔찍할 정도로 놀라운 수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주주 환원도 기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 기업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 좀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보통 이제 뭐 내년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이런 업종 얘기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불확실성 일단 특히 정권이 내년에 미국이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보다는 특정 업종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주주환원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 만한 재무 안정성도 좋고 성장성도 겸비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또 하나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갖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